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73페이지 착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착공 시기입니다. 사업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박스 1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구별 분할 건설. 주택단지 규모가 600세대 이상의 경우는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1공구에 해당되고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여야 하며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 추천 없습니다. 2공구, 3공구이죠. 이런 경우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착수는 2년 이내 공사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착, 3착, 5착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신고하고 공사 착수하는 경우는 1년 이내였고요.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가 받았다면 3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며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의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했습니다. 세 번째 오착이 바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번과 관련되어서는 공구별 분할 사업과 관련되어 2공구, 3공구에 대한 공사 착수 시기인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계없이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해야 한다. 이 정도를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니은번을 함께 봅니다. 여기 니은번은 착공 신고 시기를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연장 가능한 사유가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은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 받은 경우 문화재 조사하는 기간 동안 공사 연기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정당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소유권 분쟁 가로 속에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어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어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때만 연장 사유가 되는 것이지 소송의 분쟁이라고 하면 연장 사유가 못 됩니다. 그리고 3은 그냥 지납니다. 4번 천재지변이라는 것 그냥 다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공공택지 개발 조성을 위하여 계획에 포함된 기반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여기 공공택지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건설 예정지가 결정되었는데 그 주택단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등의 기반 설치가 지연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사 착수 연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2번과 5번 정도만 확인하시면 공사 착수와 관련된 연장에 관한 사항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번 착공신고 공사 착수할 때 착공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함께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가로 속에 2호 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 보증된 사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입니다. 사업체가 착공 시기를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착공 시기를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체 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능한데 이 사업체
귀책 사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선 분양 후 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와 분양 계약 체결하여 입주 예정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사업체 일방의 귀책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강행 규정으로 취소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필수적 취소 사유를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권리를 또는 재산권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임의적 취소만 두고 있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놓습니다. 위 1에 동그라미 1에 기역의 2호 남욱은 제외한다. 이쪽은 공구별 분할 사업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109에 대해서는 법정 시간 내 공사에 착수했는데 209를 공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저 109, 209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이죠. 이미 주택단지 일부 109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209가 법이 정한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해당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을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도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9의 공사가 법이 정한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함께 보십니다. 사업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지 소유권 상실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 건설 예정지가 없어졌다면 사업계획 승인 당연 취소 대상이죠. 그리고 3번 사업체의 부도 파산 추천없습니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인데 이런 경우 주택 분양 보증된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으로서 선분양 후 시공하게 되었을 때 사업체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보증회사인 한국토지신탁 등이 잔여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보장한 것이 주택 분양 보증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신탁회사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못 되는 겁니다.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관련되어 만약 시험에 주택 분양 보증된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료가 불가능한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주택 분양 보증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걸 꼭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 주택의 설계 시공입니다. 전문적인 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3번 주택 감리입니다. 최근 기출문제 다뤄졌는데 이 감리 부분은 공인중개사 영역이 아닙니다. 건축사 등이 또는 감리 전문회사 등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의 감리를 담당하는데 이러한 감리는 설계 소견대로 공사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자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통 15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최근 기출문제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사이에는 다시 나오기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이지만 딱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잘 맞추시면 주택법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377페이지의 사용검사를 함께 보십니다. 양가 1번 사용검사권자 및
대상 함께 보십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이 완료한 경우 공사 완료된 것이죠. 주택 등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가로 속에 국가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계급 순으로 열거하게 되면 국장, 시, 군, 구청장입니다. 사실 사용검사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주택건설사업이라면 저 사용검사 절차 이후 주택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현재 대장 만들고 있는 자는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받도록 하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 등이 완료된 때 사용검사 대상이고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된다. 이 정도 봐놓습니다. 이번은 공급을 분할사업과 관련된 사용검사인데 크게 문제될 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신청이 되게 됩니다.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면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잔여 공사 완료하고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험 낼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함께 보십니다. 사용검사 절차입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한다. 15일 줄였습니다. 건축법상 건축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용 승인은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는 15일인데 건축법에서는 건물 한 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전부가 대상이죠. 그래서 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양가 4번 저 사용검사 받은 이후 주택 등을 사용할 수 있죠. 그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시사용과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최근 개정된 사전 방문 제도입니다. 여기 사전 방문과 관련되어서는 시험에 내기가 참 애매한 것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개정 사항이지만 시험에 낼 게 크게 없는데 몇몇 사항들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사전 방문은 최근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하자 있는 주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 전에 현장 방문하고 하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주택법에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걸 사전 방문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고 취지만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꼭 하나 봐주실 것으로서 품질 점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품질 점검단은 시도지사가 품질 점검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 군,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품질 점검단은 주택건설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품질 점검단의 역할로 삼고 있는데 사용검사권자와 관계없는 자가 품질 점검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품질 점검단은 사용검사권자 아닌 시도지사가 품질 점검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만 잠깐 보십니다. 품질 점검단은 사업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의 건축 등에 대한 시공 품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이사, 대도시장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품질 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품질 점검 대상이 되는 것은 민간이 건설한 300세 이상의 공동택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공공은 100% 좋은 자재를 이용해서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품질 점검단의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이 건설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의 시공 품질 점검하기 위해 품질 점검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이쪽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간선시설 함께 보십니다. 여기 간선시설도 최근 개정 사항은 없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보십니다. 우선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1번 국도 타다가 2번 국도로 갈아타고자 한다면 간선도로 이용하죠. 그래서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단지 내 도로와 단지 밖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진입도로 등이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선시설은 사업체가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를 설치 의무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 설치하는데 사업체가 만약 1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사업체가 직접 간선시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선시설 설치 책임이 16,500제곱미터일 때 사업체에서 설치 의무자에게 이전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단서에 관한 사항은 일단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와 상하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전기사업자 등은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되며 국가는 빨간 우체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건축 허가받아 주택 등을 건축하게 되면 이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에는 전기 수도시설을 설치해 줍니다. 반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전기 수도 설치 대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동네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전기는 아랫동네에서 전선줄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만 수도는 절대 설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지게에 지고 옮기는 경우가 있고 달동네에 공동 수도시설이 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여러 군데 만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집마다 전기 수도시설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설치 비용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사업체가 주택단지에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해당 주택단지에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하면 그 이외 세대마다 전기, 수도 시설, 사업체가 연결한 시설에 연결됨으로써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설치 비용이 절감되길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설치 의무자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러한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사용 금살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사용검사를 추천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하면 전기수도 사용해야만 생활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해당 주택을 이용하는 시기가 바로 사용금사 1부터이죠. 그거 고려하여 간선시설의 설치 시기를 사용금사일까지로 정해놨습니다. 이번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설치 의무자가 사용금사일까지 간선시설 설치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설치 의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청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사업체가 대신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설치 비용은 원래 책임지는 자가 비용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설치 의무자에게 비용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이 경우 설치비 상환 계약 체결해야 되고 그 계약에는 상환 기간을 해당 사업의 사용 금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상환 시한은 사용 금사일부터 3년을 한다. 이렇게만 잠깐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검사와 관련된 사항, 간선시설 설치까지 함께 보셨는데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놓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는 자를 사업 주체라 하고 이 사업체는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공적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민간인 등록사업자와 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번 시험에 나오고요. 주택조합은 매년 시험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등록 대상, 연간 20호 2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대지조성 사업하는 자가 등록 대상이죠. 절차 기억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고 등록 신청 시에 법인은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전문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한 자가 시공까지 업무 영역 확대할 수 있죠. 시공 몇 글자들을 한 겁니까? 2글자.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3억 더하기 2하면 5억, 개인의 경우는 곱하기 2하면 10억일 때 시공까지 할 수 있고 전문기술자 1명에 시공이란 2글자 더하면 전문기술자 3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은 자는 시공할 수 있죠. 이렇게 시공하게 되면 5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지만 3년 300이면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거기까지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관계된 사항 살피시면서 우리 결격 사유가 없는 때 등록할 수 있다는 까지 정리될 수 있죠. 그리고 법령 위반 시에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 가능한데 거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 대여한 때는 필수적 등록 말소사유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인가 받아 설치하는 것이 설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대 공급 목적으로 하는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는 신고하고 조합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과 관련된 제반 요건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해산, 사업 종료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해야 되죠. 가입 지정자 전체 20% 이상이 총회에 출석하고 가입 신청자 전체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업 종결 여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면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해야 되죠. 그걸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에는 임원, 의결기구인 총회,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을 항상 조합원 모집과 그리고 조합원 지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들은 등록 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하게 됩니다. 그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이나 공공택지 사용 제한, 시공보증서 제출 등을 정리해 주시고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대행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업무 대행하고자 한다면 자산평가액 10억, 법인은 5억. 업무 대행 중에 계약금 등의 자금 관리 업무는 신탁업자만 처리하죠. 그런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조합과 관련되어 매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내용 정리하시면서 특별히 50호, 5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우, 도시정찰택 쪽에 단정, 연립, 다세, 퇴근, 세대 주거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의 폭이 6m 이상인 때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한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 복합 건축물 있습니다. 장소는 유통상업지역 제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세대수는 300세 미만이고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이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기반설 설치와 관계된 사항으로 대지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대지 소유권 필요한데 소유권 외 사용권을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공공이 주택건설사업 하게 되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하는 것으로서 국민택 건설 사업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 이러한 경우에는 100% 대지 소유권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죠. 착공 신고도 함께합니다. 공구별 분야 사업의 경우는 5년, 2년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연장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법정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대지 소유권 상실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보증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말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용검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등이 완료되면 사용검사 대상입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 예외 국장이죠. 15일 이내 사용검사 하여야 합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하자 있는 아파트를 좀 줄여보고자 사전 방문 제도와 품질 점검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품질 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정도를 보시는 게 절차와 관계되어 우리 보실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해볼만 하시죠? 이제 제5절 부대사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부대사항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사업 사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 게 이쪽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토지 출입은 그냥 지나가시고 수용 사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1번 토지 출입은 국가 등의 공공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측량하고자 하는데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함께 보십니다. 국가, 지방자산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공이죠. 국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하는 경우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관계인 지상권, 임차권 등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이 국민택 건설 사업 하는 때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공부하신 내용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나가시고 바로 양가로 3번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83페이지입니다. 1번 사업 인정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공지법에 따른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여기 사업 인정이라는 말 보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공공이 국민택 건설 사업 할 때 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토지보상법, 공지법상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에 도시공 개설 사업은 실시계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개발법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화 사업하게 되면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죠. 정비법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택 건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3번 위탁 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 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임대입니다.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산체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다음 목적으로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아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지방자산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라 하고, 이런 국공유지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래서 문화재 등이 설치되어 있는 보존재산과 그리고 일반 재산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저 일반 재산에 해당되는 때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유재산을 일반 재산에 해당되는데 매각하게 되면 공매 방법으로 매각하고, 이 공매 방법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면 이것은 큰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의 혜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매각하게 되면 그 대상은 국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 그리고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바로 조합택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은 하나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적용 대상은 공동택 세대수가 전체 500세대일 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를 15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 그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조합주택에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 판매입니다. 국가 등은 매수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대 규모의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판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판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살피시면서 우리 이착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2년 이내에 건설하지 아니한다. 완공입니까? 착공입니까? 착공이죠. 만약 우리 주변에 2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순수한 공사 기간이 30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2년 만에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건설은 착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채비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가로속에 환지 방식 줄만 쳐놓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의 채비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채비지는 환지 방식에 나오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채비지 국민주택 건설,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것,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거 용도이죠. 그러면 우리 주거 지역의 토지 가격과 상업 지역의 토지 가격을 구분하시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확보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파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상업적으로 파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상업적으로 해서 파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채비제한 매각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채비 전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만 50%까지만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100%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하게 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아마 쪽박 찰 겁니다. 거지 꼴이 될 겁니다. 상업적으로 일부 팔아야만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채비 총 면적의 50%만 국민주택 건설 사업체에게 매각하는지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양가로 2번 함께 오십니다. 이런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하고 임대택 건설하는 때는 조성 원가를 기준한다. 그래서 임대택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감정 가격보다 좀 더 가격 낮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가격 기준을 통해 국민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는 여러 명이다, 딱 한 명이다. 여러 명이거든요. 그래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채비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라면 감정 가격 기준으로 경쟁 입찰하여 높은 가격 부르는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임대택 건설 용지를 조성했다면 조성 원가 기준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채비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만약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강제 소유하고 여기 토지가 농경지였다면 도로, 전기, 수도시설 등의 인프라 없는 상태이죠. 이것을 택지로 또는 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겁니다. 이게 조성 원가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토지가 역세권에 해당되게 되면 가격 높게 평가할 수 있죠. 그게 감정 가격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각각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4번 공업화 주택이 있는데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 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세 가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수용, 사용입니다. 공적 주체인 국가 등이 국민택 건설 사업할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시기는 언제이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그리고 국공유 시 우선 매각. 국민주택입니까? 국민택 규모입니까?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 조합택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고 그 매각, 공급받은 날부터 2년 내 해당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착공하지 않으면 환매,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재비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화 사업에 나오는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비지는 국민택 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 재비지 중에 최대 50%까지 국민택 건설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고 매각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 감정 가격 기준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격 높게 부른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죠. 임대택의 효는 조성가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를 각각 살피십니다. 공업화 주택에 대해서는 한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나갑니다. 그리고 5번 주택 자금입니다. 우리 공법에는 4대 채권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주택상환사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4대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늘 잘 정리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4개 채권을 서로 비교해서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매수청구와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 채권 있었죠.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 채권과 토지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 토지상환 채권은 상환이라는 말 붙여주기 때문에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셨고 토지로 상환해주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주택으로 상환한 채권을 주택상환사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환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주택상환사채도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채 발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기억입니다. 주택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리언문입니다. 사채 발행자 중에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다음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받은 경우에만 사채 발행할 수 있다. 보증 주셔놓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돈 내는 것 민감하는 것이죠. 토지 소유자 동의 민감하는 겁니다. 보증 민감만 필요로 하죠. 그래서 주택공사는 공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보증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증 없이 주택공사는 사채 발행하고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보증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일 것.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때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여 채권자에게 현물 상환하는 채권을 주택상환사채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는 직접 주택 건설할 수 있어야 되죠. 원래 등록사업자 되고자 한다면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이지만 사채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직접 주택 건설 시공할 수 있는 자본금 5억 이상의 법인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발행한다? 발행 못한다? 못합니다. 만약 개인이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 주택건설 사업 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많은 채권자가 재산 피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자본금 5억 이상인 자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냥 읽어놓으시고 3번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 이상일 때. 그래서 3년 300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이라면 매년 300 정도는 계속 건설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요건 갖춘 등록사업자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사채 발행한 자는 주택산사채 발행계획 추정수입니다. 수립하여 국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인 경우에도 사채 발행계획 수립하여 국장 승인 받아야 되고 등록사업자도 발행계획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여기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니은번, 금융간의 보증, 자본금 5억 이상 법인, 3년간 연 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 이상일 때 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걸 다시 살펴놓습니다. 2번 발행 방법입니다. 기억에 기명증권이라는 것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가 어음이나 수표 보시게 되면 내 이름 석자 써야만 발행할 수 있죠. 그런 형태를 기명증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3번 발행 책임과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기억 현물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한다. 그 정도 살펴놓으시고 니은 디귿을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86페이지에 3번 발행 책임과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니은 디귿 묶어 놓습니다. 주택산사채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그 상환기간은 주택산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기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발행한 날부터 공급계약 체기일까지를 상환기간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주택산사채 발행하면 주택으로 상환하게 되는데 그 채권자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양권, 입주자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산사채는 분양권 전 단계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반사적 이익이라 하고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따라 이 주택산사채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계약 체결하고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됩니다. 등기한 이후에는 주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택은 사실 세 가지 관점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공급계약 체결하기 전에 전 상태, 청약통장이나 지역 지정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그리고 주택산사채. 이것은 공급계약 체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급계약 체결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후에는 주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고려하면서 사채 발행 날부터 공급계약 체결하는 날까지로 하고 이 기간이 3년 초과할 수 없죠.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2번 안정적인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택산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습니다. 예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납입금 사용입니다. 주택산사채는 주택산사채 발행에서 조달된 재원은 주택건설공사와 직접 관계된 데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4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5번 주택산사채 효력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주택산사채 효력에는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주택산사채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인데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 보증받아야 되죠. 그래서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할지라도 바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증에 관한 사항들을 기억하시면서 연결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산사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이 주택산사채는 크게 발행과 상환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는 자는 주택공사 등록
사업자이고 이들은 사채 발행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등록사업자인 민간의 경우는 자본금 5억 이상의 법인이어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적이 300 이상이 되며 금융기관에 보증받은 때만 사채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대등한 관계이다. 서로 다르다. 한쪽은 공공이고 한쪽은 민간입니다. 민간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때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환이란 말이 들어가면 발행 방식은 항상 뭐다?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죠. 발행했으면 상환해야 되죠. 상환 방식은 주택이라고 하는 현물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채권자 원한다면 현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은 3년인데 저 3년은 발행한 날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 공급계약 체결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입주자 지위, 분양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후에는 주택이 되는 것이죠. 분양권 전 단계인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 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함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주택상환사채와 관련되어 정리할 내용이 되게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양가로서 한번 입주자 저축 청약통장과 관계된 사항으로 최근 일부 개정되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건설주차와 관련된 이런 부대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주택건설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